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놀랐었을 수도 있는데 챕터 2가 첫 번째 강의 때 다 끝나버렸어요. 챕터 2는 뉴토니안 미케닉스죠. 사실 다시 말하지만 뉴토니안 미케닉스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런 미케닉스고,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물체 운동을 예측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흥미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었던 개념 몇 가지를 좀 더 짚을게요. 바로 컨저베이션 theorem인데요. 자, 먼저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체가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텀이에요. 같은 속도라도 질량이 크면 모멘텀이 커야겠죠. 그리고 같은 질량이라면 속도가 크면 클수록 모멘텀이 커야 돼요. 그래서 모멘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정의예요. 왜 MV라고 정했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가해주는 외력은 시간에 따른 모멘텀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력이 없다면 모멘텀은 시간에 따라서 컨스턴트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베이션 된다는 뜻입니다. 외력이 없을 때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 앵귤러 모멘텀. 자, 앵귤러 모멘텀의 개념과 토크의 개념을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훨씬 깊이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것은 얼마나 원운동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R 크로스 P. R이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 위치 벡터고, P라는 거는 뭐 그때 이 물체의 어떤 리니어 모멘텀, 뭐 아무 방향이나 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90도라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이제 직각이면은 두 개의 매그니튜드의 곱으로 나타내지만 이제 각도가 아비트럴리 하면 코사인 텀으로 들어가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에서의 포스에 해당하는 토크는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예요. 네. 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위에와 같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리니어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에 한번 시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 닷은 결국에는 뭐예요? 속도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리니어 모멘텀을 질량으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니어 모멘텀과 수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은 0이 돼야 돼요. 서로 패러럴, 서로 패러럴한 벡터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텀만 남고요. 요 P 닷은 위에서 뭐였어요? 힘이죠. 자, 요거 그래서 R 크로스 F가 됩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토크였죠. 다시 말하면 토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에 따른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 제2법칙은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힘과 모멘텀의 관계였다면 이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관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크와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토크가 없다면 앵귤러 모멘텀은 컨스턴트여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 유지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에너지. 에너지는 참 오묘한 개념이에요. 이 에너지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모든 물리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인데, 자, 먼저 이것도 역시 정의로 시작합니다. 일을 정의를 해요. 일, work. work라는 건 뭐냐? 자, 힘 F를 받으면서 이제 F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F를 받으면서 컨디션 1에서 2로 가는 동안 F를 계속 받으면서 이 파티클의 상태는 바뀔 거예요. 뭐 속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그럴 거죠. 뭐 제너럴하게는 매스도 바뀌겠지만 매스까지 바뀌는 거는 복잡하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워크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여기서 W12라고 하죠. 왜 1, 2라고 하냐 하면 1에서 2로 가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의입니다. 힘과 dr의 내적의 인테그레이션을 1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외력 F를 가지고 뭐 L만큼 움직였을 때 F의 힘을 계속 주면서 L만큼 움직였을 때 이 파티클의 행해진 워크는 이렇게 된다고 다 배웠죠. 그죠? 네. 강한 힘으로 먼 거리를 끌게 되면 해준 일은 그 곱시다. 이런 경우를 보통 말하죠. 자, 이게 수직일 때 중력 가속도 g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티클을 유지를 하려면 한 위치에 유지를 하려면 위로 mg만큼의 힘을 주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파티클을 h만큼의 높이로 올리는 동안 계속 mg의 힘을 주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mg의 힘으로 h만큼 움직이는 동안 이 파티클에 해준 일은 결국 mgh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mgh라는 일을 이 파티클에 해준 거고 이 파티클의 에너지는 mgh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과 끝의 파티클의 속도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멈춰있는 파티클을 멈춰있는 파티클로 h만큼 올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mgh를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식을 한번 잘 살펴보면 다시 쓸게요. 자, 여러분들 정의가 많이 나올 텐데 정의라는 거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니까. 정의한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잘 정의를 했죠. 직관적인 물리량이 되도록 물리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의를 한 게 아니고 직관적인 물리량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F는 이거를 살펴보면 F는 이거죠. 그리고 dr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도 속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ot 이거고
다음에 dt예요. 그죠? 근데 요게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죠? 2분의 1 dt분의 d 닷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dt 지워지고 결국에는 2분의 1 m v제곱 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키네틱 에너지로 정의를 해버리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결국에 1에서 2로 움직이는 d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t2-t1이에요. 그러니까 final state의 kinetic 에너지 마이너스 initial state의 kinetic 에너지, kinetic 에너지의 change, 워크를 해준 만큼 kinetic 에너지가 늘어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때 한번 closed loop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는 패스는 A, 오는 패스는 B라고 해봅시다. 자, closed 루프에 대한 선적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치죠. 자, 이건 0이어야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해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For any closed loop.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죠? 1에서 2로 플러스 2에서 1로 올 때는 pass b라고 합시다. 이게 0이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귀찮아서 그냥 씁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러면은 적분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1에서 2로 갈 때 패스 A로 가든 B로 가든 이 해준 일은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고 하니 work is 해준 일은 1에서 2로 갈 때 A 패스로 가든 B 패스로 가든 C 패스로 가든 D 패스로 가든 패스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해준 일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가 컨serve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ath independent 하다는 얘기가 바로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path independent한 워크를 주는 이 힘 F를 conservative force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컨저브 해주는 힘이니까 conservative force, 보존력.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비보존력은 바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프릭션. 프릭션이 뭐지? 저항. 예? 아무튼 마찰력. 예, sorry. 마찰력이 대표적인 비보존력이죠. 패스 1에서 2로 갈 때 모래사장 위에서 물체를 1에서 1로 바로 끌면 해주는 일이 작지만 이거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2로 가면 해주는 일이 많죠. 패스에 디펜던트한 일이 돼버린 거죠. 이때 작용한 힘이 바로 마찰력이고요. 그 마찰력은 대표적인 비보존력입니다.
자, 그래서 비보존력은 우리 학부 역학에서는 많이 안 다룰 거고 거의 안 다룰 거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심플한 경우만 다룰 거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해석역학이라는 대학원 역학 시간에 비보전력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 path independent 하다는 얘기까지 했고, 자, 이때 1과 2를 오리지널하고 잡읍시다. 우리 오리진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그럼 2의 위치를 그냥 오리지널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은 0에서 R까지 가는 패스와 상관없이 0에서 R로만 가면 R로만 가면 똑같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은 R 벡터에만 디펜드하는 어떤 펑션일 거예요. 그 펑션을 U라고 씁시다. 자, 마이너스는 그냥 정의할 때 난 마이너스 쓰고 싶어 해서 그냥 쓴 거예요. 이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U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러니까 0에서 R로 가는 이 적분은 패스에 상관없이 0과 R에만 디펜드 하기 때문에 0은 오리진으로 by definition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결국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 R이에요. 그래서 R에만 디펜드하는 어떤 함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버립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적분꼴이 아니고 미분꼴로 나타내 보면 이거를 왼쪽 오른쪽에 씌워 보면요, 결국에는 f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f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이 u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힘을 어떤 스칼라 펑션, 스칼라 펑션이죠, 벡터 아니죠.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정의니까 이거 결국 똑같은 식이죠. 네.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려면 패스가 인디펜던트 해야죠. 패스가 인디펜던트 해야만 이런 정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패스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뭐였죠? F가 컨저버티브 포스라는 일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컨저버티브 포스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일단은 순환 적분이라고 하나요? 순환 적분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스톡 시어럼에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때 안에 있는 벡터는 이제 컬의 형태로 들어가죠. 이게 언제나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0이어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f가 컬이 없다. 그래서 컬리스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2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u가 나오겠죠. 예, du. 그러니까 u1 u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otential 에너지의 definition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해준 일이 바로 내부 potential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키네틱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바꿔준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다 나왔죠. 미묘하게 다르죠. 둘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디멘전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계산을 했었어요. 예. dt랑 du였는데, 자, dt는 결국에는 d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u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어떻게 됐었어요? 전미분인 dt를 편미분으로 바꿨죠. 왜냐하면은 이게 r에도 디펜드하고 시간에도 디펜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었어야 됐어요. t dr 플러스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gradient u죠. gradient u의 r 닷 플러스 u에 대한 시간의 편미분. 근데 이게 뭐예요? f는 마이너스 델타 gradient u니까 이게 지워지고, 얘는 포텐셜의 시간에 따른 편미분 형태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f가 컨저버티브하고, 자, f가 컨저버티브 해야만 f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f가 컨저버티브 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f가 컨저버티브하다는 얘기와 이 1의 패스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와 f가 컬리스 하다는 얘기와 f를 이런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f가 컨저버티브하고 이 포텐셜에 익스플리시트한 시간 디펜던스가 없을 때는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만약에 비보존력 마찰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수평에 얘가 있고 이쪽으로 끌려면 마찰력만큼 이겨내야, 여기가 마찰력이라고 하면, 프릭션이라고 하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거리 L만큼 움직였을 때 결국 해준 일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일은 이만큼 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멈춰있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로까지 움직였으니까 키네틱 에너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움직였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해준 일은 있어요. 이 해준 일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라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죠. 이 정확히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도 안 바뀌고 포텐셜 에너지도 안 바뀌었는데 해준 일은 있다. 이 일은 어디 갔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찰력을 줄 때 여기서 프릭션이 가해지면서 이만큼의 일이 열 에너지로 방출됐다. 마찰열로 발생해서 없어졌다. 자, 여기서 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역학에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그죠? 그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계 mechanical 시스템에서는 이 에너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역학계에서 봤을 땐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그 에너지가 컨저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엄밀하게 보면 에너지는 컨저브가 돼야 돼요, 항상. 네. 왜냐면 열의 에너지로라도 변환이 됐으니까. 근데 미케니컬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만 미케니컬 에너지는 컨저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뉴토니언 미케닉스의 리미트, 한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봅시다. 먼저 미시적인 시스템, 작은 물체에 뭐가 있죠? 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전자를 보고 싶어요. 이게 눈이에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예. 속눈썹이고 눈동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잖아요.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인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가장 간편한 인지 방법이죠. 전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보느냐? 빛이 들어와서 이게 반사돼서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 시각세포를 자극시켜서 그 시각세포가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뇌에서 인지를 해야 우리가 저기에 물체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죠. 자, 그렇기 위해서 바로 포톤, 광자가 어디선가 날라와서 전자에 반사된 광자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이 위치에 전자가 있구나 라고 느낄 테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전자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겠죠. 먼저 얼마나 정확한 위치로 우리가 이 전자의 위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리미테이션이 바로 포톤의 포지션이에요. 포톤은 웨이브이기도 하고 파티클이기도 해요. 나중에 양자역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중 슬립 실험을 하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타나니 웨이브이기도 하는데 또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실험으로 또 증명을 했죠. 파티클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톤의 포지션은 이 포톤을 웨이브로 나타냈을 때 파장인 웨이브랭스 정도의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어요. 포톤의 포지션을 정확히 핀포인트를 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포톤의 위치가 이런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의 반사로부터 알게 되는 전자의 위치도 이 정도의 포지션의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면 우리는 위치와 모멘텀을 다 알아야 되는데 위치는 이런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고 모멘텀 포톤이 이 전자를 쳐버리면 예를 들어 이 전자가 굉장히 무거운 물체다. 그럼 포톤이라는 아주 가벼운 어떤 파티클이 이 무거운 물체를 쳐도 이 무거운 물체는 이 포톤 때문에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전자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어떤 파티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톤 하나가 전자를 쳐도 이 전자는 이상한 데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자가 여기 있다고 본 순간 이 전자는 여기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톤에는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때 우리는 전자의 모멘텀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멘텀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포톤과 부딪히면서 얼마만큼의 언서튼티가 있겠느냐. 대략 포톤의 모멘텀만큼의 언서튼티가 있겠죠. 왜냐하면 포톤의 모멘텀이 이 정도 있을 때 최대 이 정도의 모멘텀을 전자에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모멘텀을 전자에 다 줬다면 이만큼의 모멘텀의 미스매치가 생기겠죠. 이만큼의 모멘텀을 우리는 잘못 읽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포톤의 모멘텀은 이렇게 됩니다.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해요. 그때 들어오는 h는 플랑크 컨스턴트라고 하죠. 이 양자역학의 시초가 됐던 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플랑크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위치의 언서튼티와 모멘텀의 언서튼티가 대략 h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인가? 줄 세크 정도의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요거는 한번 구글 해보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될 거예요. 6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작은 넘버예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우리 물리학자들은 여기에 신경 안 쓰고요.
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만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 있죠.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에서는 포지션과 모멘텀이 정의가 잘 안 돼요. 근데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맨날 하는 거는 위치와 모멘텀과 뭐 힘과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한 식을 써서 위치의 운동을 예측하죠.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순간 이 뉴토니안 룰도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체가 굉장히 빠를 때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길 우리는 렐러티비티의 이론이 필요합니다. 물체가 굉장히 빨라질 때 고전 역학과 멀어지는 거를 알아냈죠. 이 상대성 이론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라고 하면 또 어려운 이론이긴 한데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GPS 같이 GPS의 상대성 이론에 코렉션을 넣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시간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이 달라요. 뭐 네노세컨 뭐 오더로 다릅니다. 굉장히 작은 시간 차지만 그게 빠른 속도가 곱해지면 굉장히 긴 거리의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놀랍지만 GPS 테크놀로지에 이미 이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이론이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쓰임새죠. 자, 세 번째, 매니바리. 물체가 많아지면 고전역학 식을 쓸 수는 있긴 한데 거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체 문제. 3체만 가더라도 고전역학적인 수식을 써버리면 아날리틱한 솔루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뉴메리컬하게 뭐 미분 방정식 3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 매니바디 오브젝트가 되면은 이제 케이어틱한 성질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케이오스라는 혼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브랜치로 뻗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relativity죠. 여러분 STC 과목으로 아마 상대론 입문인가? 예, 그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니바디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statistical mechanics에서 학부 때는 statistical mechanics라고 아니고 thermal physics라고 아마 배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원 가서. 그러니까 thermal physics는 statistical mechanics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예. 자, 챕터 3입니다. oscillation. 자, oscillation도 여러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이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예. 물론 뒤쪽으로 가면 그 레조넌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프링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 핀으로 고정된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 파티클이 달려 있고요. 매스 M을 가지고 있겠죠. 이때 평형 상태에서의 위치를 원점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스프링을 쭉 늘려서 파티클을 여기까지 당겼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자, 이때 작용하는 restoring force, 스프링이 당겨졌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겠죠. 자, restoring, 복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통 복원력 이렇게 된다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늘어난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후계 법칙이죠. 네, 이게 바로 훅스 컨스턴트 또는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하죠. 자, 제너럴하게는 fx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컨스턴트 값이 있을 거고, 가장 제너럴하게 한번 써봅시다. x가 0인 데를 기점, 이게 지금 0이라는 게 x가 0일 때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dx sorry. x가 0일 때, 그리고 뭐 삼승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force at x equals 0 라는 게 이퀄리브리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토매틱하게 그냥 제로예요. 그죠? 이 텀부터 유효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텀을 마이너스 k, 여기서 k는 스프링 컨스턴트 로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정의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x가 작다면,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으로부터 조금만 움직인다면, 스프링이 뭐 굉장히 크게 스프링이 뭐 망가질 정도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움직인다면 x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하이 오더 텀 x3승, x4승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fx는 이렇게 근사가 되죠. 마이너스 kx. 그죠? 네. k, 이게 k, 요게 k니까 이게 후계 법칙이죠. 자, simple harmonic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란 얘기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텀만 고려를 하는 경우를 첫 번째 텀만 고려를 하고 다른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F는 MA인데 A가 뭐예요? 여기서 변이는 X죠. 그때 들어오게 되는 외력은 바로 복원력 KX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X 이퀄 제로고, 네. 어떤 X 지점에까지 얘가 들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KX만큼의 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들어가야겠죠. 자, 이거를 벡터 꼴로,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방향이면 벡터 꼴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줘야 맞는 거죠. 이게 아까 마이너스 kx 이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mx 더블 닷에 x 방향의 유닛 벡터가 들어간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kx에 x 방향의 유닛 벡터가 들어간 거고, 사실 이렇게 먼저 쓰고 이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죠. 이거는 머릿속에서 x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x 방향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았으니까 mx 더블 닷은 플러스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복원력인 kx는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원래 방향, 늘어나는 방향은 플러스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이미 전제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인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역학에서는. 혹시 좀 노이즈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강의 녹음하는 데가 리스트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서 혹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들어보고, 혹시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시 녹음할게요.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미 2차 이분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m으로 나눠주고 k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m분의 kx.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메가 제로 스퀘어로 정의를 해버리죠. 그래야 깔끔하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풀리죠. 어떻게 되나요? 사인이나 코사인 값이죠. 네. 근데 제너럴하게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amplitude A 어떤 값을 가져도 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만족해요. 그리고 사인 두 번 미분하면 다시 사인 꼴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오메가 t가 나오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죠. 오메가 t가 나오는 게 오메가가 나오는데, 두 번 미분하면 오메가 제로가 두 번 나오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델타만큼의 우리가 페이즈라고 부르죠. 이런 델타의 페이즈가 무슨 값이 됐든 이 식은 성립합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에 unknown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와 세타가 어느 값을 가져도 이 식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세타를 확정을 시키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t가 제로일 때의 x 값과 t가 제로일 때의 속도를 알면, 이걸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다 넣으면 a와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고, 뭐 서드 오더, nth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다 배웠죠. 자, 그리고 오메가 제로라는 게 바로 앵귤러 프리퀀시입니다. 오케이? 한번 이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됐죠? 2분의 mv 제곱, v는 x 다시니까, 그러면 2분의 m에 한 번 미분하면 오메가가 하나 나오고 사인이 코사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자, 이때 여기 요 관계식을 써서 조금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오메가 제로 제곱이 n분의 k였죠.
네. 자, m 오메가 제로 제곱 a 제곱 코사인의 오메가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이 바로 k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x의 지점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파티클을 x 지점에 갖다 놓는데 필요한 워크인 거예요. 0에서 x 지점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F의 힘을 받으면서 dx만큼 움직일 때,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적분 변수니까 x랑 다른 x 프라임을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식은 간단해지죠. 이게 마이너스 kx니까 프라임이니까 0에서 x까지 kx 프라임 dx 프라임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그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비슷한 꼴이 돼버렸고,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 k 제곱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죠. 타임 인디펜던트한 어떤 컨스턴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restoring force는 conservative force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period를 한번 보면 이 스프링이 띠용띠용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full 사이클이 한번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t가 2파일 때 이 피리오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피리오드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굳이 쓰자면 k분의 m. 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프링 컨스턴트가 클 때, 그러니까 스프링이 굉장히 단단할 때, 셀 때 k가 크겠죠. 그러면 k가 크면 주기는 떨어지겠죠. 타우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스프링 컨스턴트가 세지면 뭐예요? 스프링이 띵 이러는 거고, 스프링 컨스턴트가 작아지면 띵띵띵띵 천천히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같은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해도 매스가 크면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커지는 거고, 매스가 작으면 빠리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이죠. 자, 다음으로 진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진자의 운동도 스프링 운동과 똑같습니다. 단지 변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진자가 있습니다. 세타만큼 세로축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루프의 길이는 L이고 중력과 속도 mg를 받고 있고 질량이 m이니까, 그러니까 텐션을 줄 방향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n만큼 받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중력과 이 텐션의 합인 토탈 포스 F의 힘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가 세타인 거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F는 이 노말이 아니지, 텐션
텐션과 수직인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탈 포스 F가 이런 수직인 각도를 가지도록 텐션이 걸리게 돼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진자는 진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진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이 물체가 봤을 때 요 피벗 포인트로 향하는 방향에 탄젠셜 방향,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힘은 그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텐션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자, 직관은 언제 설명하기 귀찮을 때 직관적으로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는 always 탄젠셜 방향이에요. 탄젠셜 방향이어야 돼요. 오케이? 탄젠셜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가 뭐예요? 이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이니까. 오케이? 그 세타가 커지는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사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세타라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된 거냐 하면, 여기 검은선을 대충 그려놓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 의미입니다. 이 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늘어난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이 방향이 세타 유닛 벡터 방향이에요. 그렇죠? 우리 R 세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포인트가 있을 때 R만큼 떨어지고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돌아갔다. 이 코디네이트는 R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R 세타 코디네이션이 있죠. 보통 XY 코디네이트는 이거를 해서 이건 XY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개는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진자 운동에서는 R 세타 코디네이트가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R 세타 코디네이트를 사용할 거고, R은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R의 유닛 벡터고요. 이쪽 방향이 세타의 유닛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restoring force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타만큼 각도가 커졌을 때 restoring force의 방향은 마이너스 세타 유닛 벡터의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restoring force는 결국에는 이 텐션과 mg의 합인 이 블루,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블루로 쓸게요. 이 F인데요. 이게 바로 mg sin 세타의 크기를 갖죠.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 유닛 벡터의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죠? 여기가 세타니까 이런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sin 세타가 바로 restoring force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placement d는 L 세타예요. 이 거리. 그리고 이 파티클의 속도는 한 번 미분한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타고 이게 D고 여기 파티클이 있는 거고 이게 L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equation of motion을 써보면 F는 ma인데 A가 뭐예요? 이거죠? 예. 이제 유닛 벡터는 생략할게요. 그게 마이너스 mg sin 세타여야죠. 여기까지 오면 요게 오는 거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면
L분의 G sin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오메가 제로 제곱으로 정의를 할게요. 마치 아까 n분의 k분의 n인가? n분의 k를 오메가 not 제로로 정의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아니고, 자, 이때 이제 스몰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를 대략 세타로 익스펜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세타가 0 근처에 있을 때는 y는 x골에 이런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죠. y는 x골이라고 하는 것보다 y는 세타, 그죠? y 이 식이 y는 사인 세타일 때 이런 식으로 되죠.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면 결국에 아까 썼던 식은 처음 우리가 스프링에서 다뤘던 식과 똑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결국에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 낫은 아까는 n분의 k였는데 지금은 l분의 g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프리퀀시는 이렇게 되겠죠. period는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네. 자, 이거를 토크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원운동의 일종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똑같은 상황을 mg 힘을 이렇게 받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제 원점이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원을 그려놓고, 자, 이게 세타고 이게 R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토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펜듈럼 운동을 원운동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크는 I 크로스 F였죠. 원점으로부터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 라지 R에 이 물체가 받는 힘 F를 곱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X방향, 이게 Y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걸 Z방향으로 놓으면 안 되고 나오는 걸 Z방향으로 넣어야죠. 나오는 거를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면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나오는 거를 Z방향으로 둡시다. 왜냐면 X 크로스 Y는 Z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덮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mg의 방향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래 방향이니까 요게 세타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는 사인 세타 텀이 들어가죠. 그래야 세타가 0일 때 패러럴 할 때, 즉 세타가 0일 때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니까,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세타인지 코사인인지 잠깐 헷갈리면 평행할 때 0이고 수직일 때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R, M, G, 사인 세타고, R 크로스 Y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크로스 하니까 오른손을 이용하면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Z 방향이에요. 자, 이게 토크의 방향입니다.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때 원운동에 대한 F는 MA식을 써보면 우리가 F는 MA 썼듯이 원운동에서는 force에 해당하는 토크는 mass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angular momentum inertia, momentum of inertia예요. I. 이런 원운동 하는 경우에는 mr 스퀘어죠. 나중에 배웠지만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acceleration,
angular acceleration 알파 벡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 angular acceleration은 뭐냐면 이제 세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빨리 가속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세타의 두 번 미분의 방향은 포지티브 방향인 z 방향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곱하기 이게 이것과 같아야 돼요. 그죠? 다시 써보면 세타의 마이너스 z가 i가 뭐였죠? mr제곱 알파가 뭐였죠? 세타 z 방향. 자, 그러니까 mr 스퀘어의 세타 더블 닷은 mg 사인 세타니까 m 지워지고 r 지워지고 r1, 2 가고 얘네가 1, 2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r분의 g 사인 세타 됩니다. r 대신에 아까는 l을 썼지만 어쨌든 식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똑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2차원에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단지 이제 x 좌표와 y 좌표가 있는 거죠. 아까는 x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제너럴하게 r 방향으로 파티클이 여기 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요. 이 마이너스 r 방향으로 k에 비례하는 리스토링 포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 f는 ma를 써보면 여기서 2차원에서의 a는 x 방향으로의 컴포넌트와 y 방향의 컴포넌트의 벡터 합이죠. 얘도 벡터니까. 그리고 리스토링 포스의 r은 결국 x 방향의 x, y 방향의 y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컴포넌트끼리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고 y 컴포넌트끼리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얻게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언노운이 두 개고 y에 대해서 언노운이 두 개다. 그래서 a와 b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의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요만큼이 b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를 얘기를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펑션이 같아야 되니까 이 직선을 따라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0이란 얘기예요. 이게 델타가 바로 phase difference 델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0일 때 어딨죠? 델타가 0일 때 또는 델타가 360도일 때 똑같은 얘기죠. 이때 x, y를 같은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직선 모양의 오실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잘 안 보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80도 바뀌었다. 그러면은 x가 최대일 y가 최대일 때 x는 미니멈, y가 미니멈일 때 x는 최대값 신대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이 페이즈 디퍼런스가 90도일 때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90도란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베타가 0이고 알파가 90도일 때잖아요. 그죠? 이게 0이면 얘는 완전히 사인 오메가 t죠. 얘가 90도란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이 되는 거고 얘는 사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페이즈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도는 펜줄럼이 반대로 돌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어중간한 상태가 되면 이런 타원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페이즈 디퍼런스 델타가 쭉 바뀜에 따라서 이 펜줄럼의 트랙이 재밌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리사주 커브라고 합니다. 리사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가? 예, 어쨌든. 자, 그래서 2차원의 펜줄럼. 자, 그리고 이제 2차원의 그 스프링 컨스턴트, 스프링 모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엔 이거는 2차원에서 펜줄럼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펜줄럼이 있는데 이게 이 방향으로 세타 x 그리고 y 방향은 저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펜줄럼 그림이 좀 하여튼 y 방향으로의 세타 y가 정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세타 y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x, y가 정의가 됐듯이 세타 x, 세타 y, 그러니까 x 방향의 세타 x와 세타 y 방향의 세타 y를 정의를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퀘이션 모션을 쓸 수가 있고, 스몰 앵글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면 이제 사인 세타를 어프로키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퀘이션 모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리사주 모션은 바로 이 2000 펜듈럼을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2000 펜듈럼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잘 이용하면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리사주 커브는 A 방향과 B 방향의 오실레이션의 페이즈 디퍼런스가 결정을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저번 수업은 그냥 렉처 노트를 펴놓고 레이저 포인터 비슷한 걸로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렉처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칠판에 이 수식을 적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내용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쓰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렉처 노트를 펴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한번 써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해봤는데, 해보니까 두 번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화이트 보드에다가 써가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써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